5가지 사랑의 언어. 그녀는 약속도 없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단 5분만 나를 만나고 싶다고 비서에게 요청했다. 나는 18년 동안 제니스를 알고 지내왔다. 그녀는 36세 미혼이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데이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사려 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불쑥 내 사무실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성격과 전혀 다른 행동이었다. 나는 약속도 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난 것을 보아 제니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비서에게 그녀를 들여보내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비참한 이야기를 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기쁜 얼굴로 내게 다가섰다. 제니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내가 물었다. 아주 잘 지냅니다. 평생 이렇게 좋은 때는 없었어요.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깜짝 놀라며 결혼한다고요? 누구하고 언제? 라고 물었다. 그녀는 데이비드 갈레스피라고 9월에요. 라고 유쾌하게 대답했다. 정말 놀랐군요. 얼마 동안 교제했는데요. 3주간이요. 체프먼 박사님, 그동안 많은 남성과 교제해 보았고 결혼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성급하다는 것을 나도 잘 알아요. 나 자신도 믿기지 않지만 데이비드는 내게 꼭 맞는 배우자예요. 우리는 첫 번째 만남부터 서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 만난 날 밤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후에 내가 청혼했다. 그가 내게 청혼했다. 처음부터 나는 그가 청혼하리라 생각했고 나 역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박사님은 그동안 있었던 나의 이성교제와 갈등을 알고 계시잖아요. 매번 교제할 때마다 무엇인가 석영치 않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 보고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데이비드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알라 의자를 흔들어가며 계속 말했다. 내가 좀 엉뚱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 무척 행복하답니다.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제니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그녀 생각에는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 데이비드가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 될 것이다. 그녀는 밤낮 그를 생각한다. 데이비드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세 자녀가 있고 작년에 새 직장을 전전했다는 사실들이 제니스에게는 대수롭지 않다. 그녀는 지금 행복하며 또한 데이비드와 영원히 행복하리라는 확신이 있다. 그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 결혼을 한다. 우리는 사랑을 일깨우는 장치를 자극시킬 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단계에 접어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같이 먹지만 우리의 관심은 음식에 있지 않다.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내 속에 있는 이렇게 따뜻하고 두근거리는 감정이 진실한 것인가? 어떤 때는 첫 번째 만남에서 두근거리는 감정을 잃어버린다. 잠깐 그 기분에 빠지지만 곧 그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지 않다. 반면에 어떤 두근거림은 햄버거를 같이 먹는 이후에 더 커진다. 우리는 함께하는 경험을 좀 더 하게 되고 머지않아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점차적으로 이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감정이 상호간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말한다. 만일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이 약간 사라지거나 배로 노력하여 결국 그 사랑을 얻기도 한다. 상호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절정에 이를 때 항월하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서로 몰입한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천국의 대기실에서 노는 것과 같다. 손을 잡을 때 서로 피가 통하는 것 같다. 학교나 일터로 갈 필요가 없다면 영원히 키스할 수도 있다. 포옹하면서 결혼과 한의를 꿈꾼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는다. 친한 친구가 단점을 보고 충고하지만 귀에 거슬린다. 듣지 않는다.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한 직장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것을 알고 넌지시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대해 묻는다. 결혼 전에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 즉, 우리는 서로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다른 부부들은 다투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완전 숙맥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는 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가 기꺼이 양보하여 일치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밖에 다른 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놀라운 감정을 영원히 가질 것이다.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 그 무엇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힌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다. 결혼한 어떤 부분들은 그 감정이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추측한다.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 심리학자인 도로시 테노브 박사는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해보니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만일 그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눈이 뜨이고 상대방의 결점이 보인다.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거슬린다. 그녀의 행동 방식이 짜증이 난다. 그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며 분을 내고 심지어는 거친 말이나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눈 감아 주었던 작은 것들이 태산이 되어 다가온다. 이제 결혼 생활의 현실로 돌아온다. 세면대 위에는 머리카락이 널려있고 거울은 얼굴로 지저분하다. 화장지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변기 뚜껑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닫아 놓아야 하는지를 놓고 다툰다. 신발은 스스로 신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서랍은 스스로 닫히지 않고 코트는 옷걸이를 싫어하고 양말은 세탁기에서 타령한다. 이런 세상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고 입을 열면 부담이 된다. 사랑하던 사람이 적으로 변하며 결혼 생활은 전쟁터가 된다. 사랑에 빠졌던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 슬프도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우리는 속아서 무작정 결혼에 동의했다.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과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를 저주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속았다면 화낼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했단 말인가? 분명 그렇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있다. 그 잘못된 정보란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만일 사랑에 빠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 감정의 여파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 등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것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힌 상태라고 부른다. 사랑에 빠진 학생은 성적이 곤두박질 친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내일
1812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1812년에 있었던 전쟁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때는 다른 모든 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체프먼 박사님, 나는 내 직업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나는 되물었다.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온통 그녀 생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의 행복감은 서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허상을 준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 준다고 느낀다. 한 젊은이가 자기 약혼자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중심적 태도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에게 그렇게 느낀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가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녀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서 결코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가 생각하며 느끼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이다. 이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에 빠진 행복감은 단지 그런 환상만 줄 뿐이다. 사랑에 빠진 경험이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희망 사항을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 그는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몹시 지쳐있다. 그는 새 차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그녀는 당치 않은 소리라고 면박을 준다. 그녀는 친정을 방문하기 원하지만 나는 처가 식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점차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환상은 사라지고 각자의 욕망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강하게 표출된다.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체인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융합되지 못했고 감정은 사랑이라는 넓은 바다에 잠시 섞여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제 현실이라는 파도가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한다. 그들은 빠졌던 사랑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이르면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감 없이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아주 힘든 작업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끝날 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배우자와 함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결혼 생활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려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전 세대는 전자를 택했지만 우리 세대는 후자를 선호한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짓기 전에 다음의 자료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두 번째 결혼의 6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다. 자녀가 있으면 더 높아진다. 이러한 통계는 제3의 좀 더 나은 방안을 암시하는데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더불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 사랑도 본질적으로 감정적이기는 하나 사로잡힌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성과 감정을 연합시켜주는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을 내포하고 훈련을 요구하며 개개인의 성숙의 필요를 인정한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아닌 이성과 선택에서 나온 사랑을 알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랑은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어서 만일 배우자의 삶이 나의 노력에 의해 풍성해진다면 나 또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을 알고 열심히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황홀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감정을 벗어나야 비로소 시작된다. 서로 잡힌 상태에서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일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정상적인 행동 방식을 벗어나는 본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그러나 일단 선택을 해야 하는 실제 삶으로 돌아왔다면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감정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배우자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원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천국이었다. 우리의 실수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로잡힌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결혼 생활이라는 교과서에서 사로잡힌 감정은 단지 서론에 불과하다. 그 책의 본론은 이성과 의지에 의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바로 현인들이 우리에게 말한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적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감정이 소멸된 부부들에게 희소식이다. 사랑이 선택이라면 사랑에 빠진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온 후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태도, 즉 생각 방식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나는 당신과 결혼했으므로 당신의 유익을 살피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이다. 그럴 때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결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사랑은 적절한 행동을 동반한 태도라고요. 짜릿하고 신나는 깊은 감정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설레면 기다리고 눈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감정된 듯 키스를 하고 황홀하게 함께했던 모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던 안정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책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받고자 하는 깊은 감정적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워 실행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전에 열중했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신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는 결혼생활 세미나와 개인 상담을 통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부부가 여러분이 이제 읽을 내용에 효과를 입증해 줄 것이다. 내 서류함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들로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다. 한 친구가 사랑의 언어에 대한 테이프를 빌려주어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적으로 빗나가기만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적합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배우자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의 배우자는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며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탱크가 비어 사랑받지 못하고 단지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세상은 어두워 보이며 그는 결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